다들 안녕하세요. 저는 이곳 채널을 애청하고 있는 70대 할머니입니다. 요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싶어요. 이곳에 올라오는 이야기들만 들어봐도 어째 세상이 더 영악하고 나쁜 연놈들로 채워지는 것 같아 안타깝고 화가 납니다. 특히나 저는 제 아들이 당한 일로 이곳 사연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화가 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을 강화해도 모자란 마당에 개인의 자유라는 이유로 있었던 법까지 없애버려서 제 아들이 당했던 일과 비슷한 사연이 많아지는 것 같아 그 이야기를 듣게 될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네요. 안타까운 상황에 저와 아들에게 있었던 일을 여러분께 이야기하며 사라진 법이 부활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적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고로 애아빠를 일찍 떠나보냈던 저는 외동이었던 아들 하나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로 인해 남들과 다른 가정의 모습이라는 걸 일찍이 깨닫게 된 아들은 자신처럼 부족한 사람들에게 관심이 많았죠. 이것이 음식이 됐든 집이 됐든 또 돈이 됐든 간에 아들은 자신에게 있고 남에게 없는 것을 두고 보지 못했어요. 자기 손에 빵이 있고 노숙자 손이 비어 있으면 자신에게 있는 빵의 반을 갈라 빈손에 놓고 가는 아이였죠. 친구가 없는 아이에게는 친구가 되어줬고 장애가 있는 아이에게는 그 아이에게 없는 신체의 일부가 되어주던 아이였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려운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아이였죠. 저는 그런 착한 마음씨를 가진 아들이 좋았습니다. 아빠의 빈자리 때문에 남들의 빈 부분을 신경 쓰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프기도 했지만 그래도 남들에게 선한 영향을 주는 아들이 좋았고 또 고마웠어요. 그만큼 제 가르침 없이도 바르게 잘 자라줬으니까요. 자기 앞가림도 척척 잘하던 아들은 제가 학업과 인성에 관련해 따로 걱정할 것 하나 없이 알아서 자라줬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건강한 성인이 되어줬죠. 성인이 된 아들은 여전히 남들에게 베풀고 봉사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매주 봉사활동도 다니고 대학생일 때는 다른 나라까지 찾아가 자원봉사를 할 만큼 나보다 남을 먼저 더 생각하는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런 아들이 결혼할 며느리도 어련히 잘 데리고 올 거라고 생각해서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따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일은 다른 영역인지 대학생 때부터 직장인이 될 때까지 단 한 번을 소개시켜주지 않는 거예요. 나름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다고 생각했지만 내심 서운하긴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아들이 사귀고 있는 여자친구에 대해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저 여자친구 사귀고 있는 건 아시죠? 뭐 대충은. 근데 왜? 다름이 아니라 지금 만나는 여자친구는 좀 진지하게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제 여자친구 사정이 남들과는 달라서 제가 엄마께 먼저 그 친구 사정을 설명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래야 나중에 엄마가 제 여자친구를 보게 됐을 때 놀라시지 않으니까요. 제 여자친구는 봉사활동하면서 만났는데요. 그 친구는 보육원 출신이에요. 근데 출신만 가지고 판단하지 말아주세요. 그 사정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바르게 자랐고요. 혼자서 씩씩하게 자기 살 길 찾아서 지금은 자신과 같은 아이들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혼자서 공부하고 일하면서 대학도 졸업했고 다들 취업하기 힘들다고 하는 이 시기에 취업도 해서 직장도 잘 다니고 있고요. 누구보다 열심히 곱게 살아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보시면 엄마도 마음에 쏙 들어 하실 거예요. 솔직한 마음으로 기분이 그리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우리 집도 애아빠가 없어 다른 집안에서 보이기에는 흠이 있는 집이겠지만 그래도 보육원 출신과는 비교할 게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이 더 나은 상황의 여자친구와 만나길 바라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게 보통의 부모들 마음이니까 그래서 저도 같은 마음이긴 했는데 워낙 믿음직한 아들이었으니
두 사람의 만남을 응원하고 축하해 주기로 했습니다. 아들 말 맞다나 출신보다는 그 아이가 걸어온 길과 가지고 있는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제게서 두 사람의 만남을 축하받게 된 아들은 여자친구와 꽤 오랜 기간 만남을 가져갔고 나중엔 결혼을 하겠다며 제 앞에 예비 며느리를 데리고 왔죠. 최대한 편견 없이 예비 며느리를 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행동이 조금 더 과장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제 행동들 모두 며느리에게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 한 행동들이었지 며느리를 딱딱하게 대하거나 불편하게 하려고 한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저와 말을 잘 섞지 않았어요. 싫어서 말을 안 한다기보다는 낯설어서 그러는 것 같았는데 시어머니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도 이해가 되진 않았죠. 저라고 예비 며느리가 안 어색하겠어요? 그래도 내 며느리 될 아이니까 가족 될 사람이니까 없던 친근감도 만들어서 대했지. 그런 며느리의 모습이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도 며느리를 이해하려고 했어요. 소심한 성격이라서 그런 거라고 보육원 생활로 가족의 품이 어색해서 낯가림한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제가 더 며느리에게 다가가려고 살갑게 굴었습니다. 다행히 며느리는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었고 아들과 결혼하고 난 이후에는 제게 친딸처럼 굴며 제 우려를 불식시켜 줬죠. 하지만 어린 시절 부모와 가족의 부재 때문인지 며느리는 지나칠 정도로 가족 중심적인 생각과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 며느리의 행동이 부담스럽고 불편할 때가 자주 있었죠. 어머, 서정아, 연락도 없이 웬일이야? 오늘 그이가 야근하느라 늦는다고 해서요. 그래서 어머니께 왔죠. 회사 끝났으면 집에 가서 쉬지. 피곤할 텐데. 뭐 좋은 게 있다고 여기로 와. 화요일에도 들렸으면서. 저는 여기 있는 게 쉬는 거예요. 그리고 드릴 말씀도 있어서요. 드릴 말씀? 별건 아니고요. 그이가 이번 주말에 시간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외곽이라도 나가서 피크닉이나 즐길까 하고요. 어머님은 몸만 따라오시면 돼요. 음식이든 준비물이든 전부 제가 챙길게요. 이번 주말? 그럼 바로 내일 모레 아니니? 아유, 일찍 좀 말해주지. 난 별말 없길래 주말에 아는 지인 만나기로 약속했는데. 그럼 이번 주말에 시간 안 되시는 거예요? 혹시 그 지인분과의 약속은 미루실 수 없으세요? 이가 점점 바빠지고 있어서 가까운 외곽으로 나갈 만한 시간이 앞으로 많이 없을 것 같은데. 우리가 꼭 어딜 가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니? 이렇게 잠깐이라도 얼굴 보고 밥 먹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리고 저번 주 토요일에 다 같이 모여서 하루 종일 떠들고 먹고 재밌게 놀았잖니. 혹시 혼자인 내가 외로워 보여서 걱정된 마음에 신경 쓰는 거라면 이렇게까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나는 가끔 들여다 봐주면 되고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재밌게 살아. 그게 아니라 전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있으면 좋으니까. 네, 알겠어요. 선약이 있으신데 계속 이러는 것도 예의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이게 무슨 죄송까지 할 일이야. 그냥 내가 약속이 있는 건데. 재아가 앞으로 많이 바쁠 것 같니? 이번 만남 이후에는 다 같이 모일 시간이 별로 없을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지인한테 연락 한번 해보마. 혹시 다른 날 볼 수 있겠냐고. 제가 모종의 이유로 모임을 할 수 없다고 말하면 며느리는 울상이 돼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우울해 보인다는 느낌이었죠. 그런 며느리 때문에 다른 사람과 약속이 있어도 몸이 조금 좋지 않아도 무리해서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같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며느리에게 애정결핍 증상이 있다는 걸 종종 목격할 수 있었죠. 제가 며느리에게 애정결핍이 있다는 모습을 확인하게 됐던 건 임신과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과 보내게 된 신혼생활을 길게 가질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한창 둘이서 깨볶는 냄새가 나야 할 시기에 며느리는 일찍이 아이를 가지고 싶어 했거든요. 그런데 아들의 생각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 신혼생활을 즐기고 싶은 것도 있었지만 현실적인 상황으로 아이를 가지는 걸 늦추고 싶어 했죠. 아들이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에서 아주 좋은 기회를 잡게 됐거든요. 부서 전체가 준비하는 일이라고 했는데 그중 아들이 맡게 된 일이 아주 중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 4년 동안은 바쁠 수밖에 없다고 알려왔어요. 그래서 이 3, 4년만 고생해서 일을 잘 끝내면 승진은 물론이고 앞으로 회사에서 크게 주목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아직은 경제적으로 아이를 키울 환경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듯 보였죠. 아들은 경제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여유가 생기는 3, 4년 뒤에 아이를 가지길 희망했습니다. 이런 이유를 며느리는 이해하지 못했고요. 그러다 두 사람 사이에 결론이 나지 않았는지 며느리가 제가 있는 앞에서 아들을 설득해달라고 부탁해왔죠. 어머님, 이 사람 좀 설득해주세요. 글쎄 임신 계획을 3, 4년 뒤에 나가자고 말하는 거 있죠? 임신은 젊으면 젊을수록 아이에게나 산모에게나 좋다고 하던데 저는 빨리 저랑 이 반반 닮은 아이 보고 싶거든요. 어머님께서도 빨리 손주 보고 싶지 않으세요? 아유, 보고는 쉽지. 근데 서정이 너는 신혼생활 다 즐기지도 못하고 임신해도 되겠어? 임신하면 여자가 얼마나 고생한다고. 거기다 애 생기면 홀몸일 때와 다르다. 애 낳고도 누가 대신 봐준다고 예전처럼 지낼 수가 없어요. 엄마가 되는 순간부터는 애랑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몸이 되는 거야. 애 맡기고 반나절만 있어봐라. 애 걱정에 집으로 들어오지. 나도 네가 신혼 즐길 만큼 즐기고 애를 가졌으면 한다. 전 괜찮아요. 원래 제 꿈이 행복한 가정 꾸려서 아이 많이 낳고 다복하게 사는 삶이거든요. 전 지금 바로 엄마가 돼서 고생한다고 해도 괜찮아요. 그래? 그렇다고 해도 내가 너희들 사정을 다 어떻게 알고 임신하라 마라 하겠니? 그런데 쟤야, 너는 서정이가 이렇게 나오는데 굳이 임신을 늦추려는 이유가 뭐냐? 저번에 말씀드린 회사 일도 있고요. 애 낳기 전에 자가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게 제 계획대로 하면 3, 4년 뒤에는 갖출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엄마, 저도 제가 여력이 되면 굳이 애를 늦게 가지고 싶진 않아요. 근데 지금은 정말 여유가 없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저도 제 아이가 태어나면 자라는 모습 봐야 하는데 지금 같은 상황이면 3, 4년간은 애가 어떻게 크는지도 모르고 일만 한다니까요. 엄살이 아니라 정말 상황이 그래요. 상황은 무슨 상황? 전쟁 때도 애 낳고 살았다는데 회사가 무슨 대수야? 그리고 애는 내가 키우지 당신이 뭐 할 일이 있다고. 우리 아이가 자라는 모습은 내가 매일 사진으로 동영상으로 찍어서 당신한테 보여줄 거야. 그러니까 애 크는 거 못 볼 것 같아서 애 같지 않겠다는 핑계는 하지 마. 나 아이 가지면 당신 신경 쓸 일 하나 없도록 할게. 진짜야. 그러니까 제발 아이 갖자. 응? 어머님, 이 사람 좀 설득시켜 주세요. 네? 처음엔 며느리 말이 맞다 싶었어요. 거기다 손주를 보여주겠다는데 제가 거절할 이유가 왜 있겠어요. 그런데 아들 이야기를 듣고 보니 당장은 때가 아니다 싶었습니다. 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이와 보낼 시간도 너무 없어 보였고 키울 환경도 아직은 갖춰지지 않은 듯 보였죠. 그리고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아들이 아빠가 될 준비가 안 됐다는 거였습니다. 저와 애아빠도 부모 될 준비를 하고 아들을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만 요즘 세상 저희 때와는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아들이 말한 시기에 아이를 갖는 게 가장 좋겠다 싶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아이를 갖는 게 좋겠다는 제 이야기는 귀담아 듣지 않았고 매일매일 임신을 하겠다며 노래를 불렀죠. 그리고 기어코 임신을 했어요.
며느리가 들려주는 손주 소식에 기쁘긴 한데 뭔가 마음에 걸리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아직 어린애 같은 애들이 아이를 잘 키울 수 있을까 싶어서 걱정되기도 했고, 아들이나 며느리나 각각의 이유로 아직 부모가 될 준비가 덜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임신에 기뻐하는 며느리에게 걱정된 속마음을 겉으로 내색할 수 없었습니다. 괜한 우려라 생각하며 걱정은 접어두고 임신한 며느리를 마냥 축하해줬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며느리 곁에 가족이라고 할 사람이 저와 아들뿐이었으니 제가 며느리의 친정엄마 몫까지 대신에 축하를 해줘야 했거든요. 그리고 그날 이후 회사 일로 정신없이 바쁜 아들 대신 제가 며느리를 돌봐주며 지내게 됐죠. 며느리를 돌보는 일에 대해서는 불만이 없었습니다. 아들 키우다 보면 항상 딸 가진 부모를 부러워하게 되는데 늦었지만 딸을 두게 됐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임신한 며느리의 칭얼거림에도 짜증에도 같이 있는 게 재밌고 좋았죠. 그러다 제가 허리를 크게 다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안 그래도 젊은 시절 허리를 다친 적이 있었는데 그땐 먹고 사는 게 바빠 제대로 치료를 끝내지 못하고 일을 했었어요. 그때 낫지 못했던 허리가 다시 재발한 거죠. 혼자서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고 일어나서도 집안일을 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병원 치료를 받게 됐지만 치료 기간이 언제 끝난다고 딱 잘라 말할 수 없었죠. 제 몸 하나 건사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보니 임신한 며느리를 돌보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결국 며느리는 혼자 몸을 돌봐야 했죠. 그래도 임신 안정기에 접어든 며느리였으니 그 사이에 걱정할 만한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이 회사 일로 바쁘긴 했지만 집을 안 들어왔던 것도 아니고 여차하면 저도 며느리에게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런데 하필 저와 아들이 며느리의 연락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일이 터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들은 몇 시간 동안 이어지는 회사 설명회에 들어간 상황이었고 저는 검사와 치료를 받느라 휴대폰을 옷장에 둔 상태였죠. 그때 며느리에게 유산기가 있었는데 혼자서 대처하느라 시간이 지체됐고 결국 뱃속 아기는 바깥 빛도 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때 벌어졌던 일로 인해 우리 가족들 모두 큰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과 제가 아무리 큰 충격에 빠졌다고 해도 자식을 잃은 며느리에게 비할 바는 아니었죠. 며느리는 정말 힘들어했어요. 모든 탓을 자기에게 돌릴 만큼 자책하면서 말이죠. 그런 며느리를 낮에는 제가, 저녁에는 아들이 돌보며 힘든 그 시기를 견딜 수 있게 도왔습니다. 24시간 며느리 곁에 있으며 조금이라도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해 아들과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힘들어하던 며느리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거기다 그 시간이 길어지면서 며느리에게 결국 우울증까지 찾아왔죠. 점점 더 안 좋아지는 상황 속 며느리를 보며 더 많은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려고 했습니다만 무리한 일정 탓인지 치료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제 허리는 결국 버티질 못했어요. 제가 병원에 입원하게 됐죠. 그러자 며느리를 낮 시간 동안 봐줄 보호자가 없었습니다. 며느리에게 친정이 없었으니 도움을 구할 곳이 한 군데도 없었죠. 결국 아들은 큰 결심을 했어요. 회사 생활 중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을 때 휴직을 하면서 며느리를 돌보기로 한 겁니다. 이후 아들은 며느리를 돌보는데 최선을 다했죠. 자칫 잘못하다간 치료의 시기를 놓칠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제때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됐고 24시간 아들의 정성 어린 손길을 받게 된 며느리는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우울증을 어느 정도 극복한 며느리는 바쁘게 살고자 했습니다. 지울 수 없는 유산의 기억을 바쁘게 살아가며 잠시나마 잊어보려고 했죠. 그래서 취업 준비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았어요. 임신으로 사회생활을 한번 중단한 경력이 취업하는 데 불리하게 반영된 거죠.
계속된 취업 실패에 며느리는 점차 자신감과 의욕을 잃어갔고 다시금 우울한 모습을 눈에 띄게 보였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던 자기 친구에게 개인적으로 부탁을 해서 며느리를 취업시켜줬죠. 재아야, 서정이는 요즘 좀 어떠니? 갑자기 회사 나가게 됐는데 몸은 괜찮은 것 같아? 네, 확실히 밖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내니까 예전보다 더 활기차게 변했어요. 이젠 웃기도 하고 뭐든 나서서 하려고 해요. 아휴, 그럼 정말 다행이다. 나는 내가 물어보는 것도 서정이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여태 눈치 보고 있었는데. 아휴, 이제 정말 한시름 놔도 될 것 같구나. 그래도 네가 잘해야 해. 항상 서정이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봐야 하고. 뱃속에서 자기 애를 잃게 됐는데 그걸 어떻게 잊을 수 있겠니? 괜찮은 척 살아가는 거지. 나도 눈치 없이 행동하지 않으려고 조심할 테니 네가 내게 서정이 상황 좀 자주 얘기해다오. 원래도 그렇게 했지만 좀 더 서정이 위주로 지내고. 알았지? 그렇게 며느리가 회사에 다니게 되고는 아들네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회사 생활로 의욕이 생긴 며느리에게 우울한 모습은 볼 수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때부터 그동안 불안해하던 마음을 놓을 수 있었고 다친 허리 치료에도 집중할 수 있었죠. 시간적인 여유보다 심적인 여유가 생기니 하고 싶은 것도 할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동안 애들을 챙겨주지 못한 것이 미안해서 애들 좋아하는 음식을 해다가 아들 집으로 찾아가게 됐죠. 그런데 찾아간 아들네에서 며느리와 아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음식 쓰레기를 버리려고 하던 참이었는지 현관 앞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었고 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그 사이로 아들과 며느리의 고성이 들려왔죠. 어찌됐든 간에 그냥 회사 그만둬. 돈이야 내가 일을 몇 개를 늘리든 지금 들어오는 수입을 유지하겠으니까 당신은 그냥 회사만 그만두면 돼. 내가 꼭 돈 때문에 회사 다녀? 밖에 나가서 일하고 움직여야 우울증이 덜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럼 그 회사 말고 다른 회사를 다니던가. 나 지금까지 당신이 하고 싶다는 거 하겠다는 거 단 한 번도 반대하거나 안 된다고 한 적 없어. 근데 처음으로 내가 싫다는데 그만둬 달라는데 이거 하나 들어주는 게 그렇게 어려워? 회사가 거기 빼면 없는 것도 아닌데. 당신 왜 그래? 다니라고 할 땐 언제고. 회사를 무슨 취미거리 그만두듯이 이 마음 저 마음 든다고 그만둬? 사회생활하고 있는 사람이 왜 이런 억지를 부려? 아들과 며느리의 다툼에 집 안으로 들어갈 생각도 못하고 가지고 간 음식을 그대로 든 채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또 돌아와서도 뭔가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아들이 며느리와 다툰 일이 계속 마음에 걸려서 말이죠. 이제까지 아들은 며느리에게 화 한 번 낸 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워낙 화를 낼 줄 모르는 아이이기도 했고 며느리 일이라면 뭐든 이해해주고 원하는 대로 들어주는 성격이라 며느리 행동에 반대하거나 자신의 생각을 강요한 적이 없었어요. 그런 아들이 집안이 떠나가라 목소리를 높여가며 며느리에게 화까지 내고 있었으니 제가 놀라고 불안했죠.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다툼을 벌이나 싶었지만 묻진 않기로 했습니다. 저도 잠깐이지만 남편과 부부로서 살아오며 다른 사람들 모르게 다툰 적이 몇 번 있었으니까요. 부부 사이의 일에 부모가 개입해서 좋을 게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냥 아무 일도 아니길 부부 사이에 지나가는 다툼이길 바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쯤부터 아들이 부쩍 바빠 보였습니다. 원래는 큰일이 있어도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나 문자를 주던 아들이었는데 그땐 일주일 동안 연락 한 번 없었던 적도 있었죠. 그리고 오랜만에 연락했을 때도 유독 한숨과 긴 침묵이 잦았습니다. 걱정된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기도 했지만 아들은 그때마다 복귀해서 밀린 회사 일이 바쁘다고만 할 뿐이었죠. 전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고요.
바쁜 아들에게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약을 한 첩 지어줘야 할지, 너무 바쁘게 살지 말라고 조언을 해줘야 할지, 아니면 그때처럼 아들에게 괜한 스트레스를 주지 않기 위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할지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마른 하늘에 날벼락 같은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들이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비보가 날아들었죠. 며느리의 머뭇거리는 말에도 큰 사고가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믿고 싶었죠. 하지만 아들은 싸늘한 시체가 되어 누워 있었어요.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직 한창인 아들이 죽었다는 것도, 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것도 말이죠. 경찰이 보여준 아들의 사고 당시 CCTV를 보면서 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도로 CCTV 속 아들 차량의 모습은 평소 아들의 운전 스타일과 완전히 다르게 보였거든요.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해도 믿을 정도로 말이죠. 평소 아들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방어 운전을 했습니다. 다른 차량들이 크락션을 울려도 옆에 탄 사람이 답답하다고 해도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어요. 그런데 CCTV 속 아들의 차량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난폭하게 차선을 변경하며 운전했고, 아들이 낸 적 없는 속도까지 올려 과속한 상태로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경찰에게 아들과 동승한 운전자는 없었는지, 차량의 결함은 아니었는지 물어봤죠. 하지만 CCTV 속에 너무나도 확실히 찍혀 있었습니다. 운전석에서 멀쩡한 모습으로 운전하고 있는 아들이 말이죠. 도대체 왜 아들이 평소와 다른 모습으로 운전을 하고 회사에 있어야 하는 시간에 도로 한복판에서 사고가 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리며 전부 자신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그이 저렇게 된 거 전부 저 때문이에요. 그이가 무리하게 일한다고 생각될 때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강하게 말려야 했는데, 저 사람 휴직했을 때 저 낫게 한다고 좋은 곳 데려가고 좋은 것 먹이고 뭐든 좋은 것만 해주겠다고 무리하게 돈을 썼어요. 그게 나중에 부담이 됐나 봐요. 단순히 야근하는 줄 알았더니 회사 와서 저 몰래 아르바이트하고 차량으로 배달하는 일도 했거든요. 아마 사고가 난 저 모습도 잠깐 짬이 난 시간에 물건 배달을 했나 봐요. 그래서 무리하게 운전하다가 그만. 어머님, 죄송해요. 전부 저 때문이에요. 저 사람 저 때문에 죽었다고요. 참 미련하다 싶었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이 힘든 일이 있으면 어미한테 말을 할 것이지 왜 혼자서 무리하게까지 부담을 가졌나 생각이 들어서 말이죠. 이제 아들의 장례를 미룰 수가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해준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평소 아들답지 않은 행동들이 의문점으로 남아 있었지만 아들을 차디찬 시체 보관실에 둘 수 없었어요. 하루빨리 장례를 치르고 명복을 빌어주고 싶었죠. 그렇게 매분 매초 무너져가는 가슴을 다시 부여잡으며 아들의 장례를 치르고 있었습니다. 제정신은 아니었죠. 조문을 와준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만큼 슬픔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었으니까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싸늘한 주검이 된 아들이 병원에 있을 때부터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었죠. 그렇게 펑펑 울던 며느리가 급기야 장례를 치르던 도중 그 자리에서 혼절하듯이 쓰러졌습니다. 아들을 저리도 허무하게 잃게 됐는데 며느리마저 잘못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며느리가 쓰러지는 것과 동시에 저도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안 돼. 안 돼. 도와주세요. 누가 119나 병원에 신고 좀 해주세요. 우리 며느리가 쓰러졌어요. 누가 좀 빨리 신고 좀 해주세요. 서정아, 너 괜찮니? 서정아. 쓰러진 며느리는 의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호흡이 있는 걸 보니 큰 문제는 없어 보였어요.
또 사람들이 많은 장례식장이라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죠. 얼마 되지 않아 119 구조대가 도착을 했고 쓰러진 며느리를 병원으로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쓰러진 며느리와 병원까지 같이 갈 보호자가 필요했는데 제가 움직일 수가 없는 겁니다. 아들 장례식장도 지켜야 했고 며느리가 쓰러지는 모습에 갑자기 움직였던 탓에 다쳤던 허리도 다시 삐끗했어요. 거기다 놀란 마음으로 다리에 힘도 없었죠.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서는 것조차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때 아들 친구가 저를 대신해 병원까지 가겠다고 나섰습니다. 제 어머님, 무리하지 마시죠. 제가 서정 씨 따라서 병원 갔다가 데리고 오겠습니다. 그렇게 해주면 고맙긴 한데 누구 아까 본 것 같기는 한데. 네, 조문할 때 인사드렸었습니다. 저 제아 친구이자 서정 씨가 다니는 회사 사장인 김현우라고 합니다. 미안해요. 내가 정신이 없어서. 이렇게 큰일을 당하셨는데 정신이 없으신 게 당연하죠. 그런데 제가 지금 바로 따라가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인사는 병원 다녀와서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우리 며느리 좀 부탁할게요. 고마워요. 아들에게 얘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 친구였기 때문에 믿고 며느리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앉은 채 멍하니 며느리가 실려가던 밖을 바라보고 있었죠. 일찍이 남편을 잃고도 이제까지 잘 살아왔고 행복하던 우리 집안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나 싶어서 슬프고 허망했고 억울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이 세상 어떤 사람들이라도 제 아를 한번 만나본 사람이라면 착한 아이였다고 말할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그 젊은 나이에 이토록 허망하게 죽었다고 하니 분노가 끌어올랐죠. 그래서 그 착한 아이를 데려간 하늘이 원망스러워서 신이라는 모든 신들에게 원망 섞인 욕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 귀에 한 여자의 목소리가 꽂히듯이 정확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도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말이죠. 하다하다 이제 별쇼를 다 하네. 불쌍한 지 남편 지가 죽여놓고 이제 와서 왜 울고 지랄이야? 그리고 저것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붙어 있어야 하나? 정말 대단들하네, 대단들해. 처음 본 중년 여성이 한 말이었는데 분명 제 며느리를 두고 하는 말 같았습니다. 우리 아들 장례식장에서 다른 죽은 이를 말할 리는 없었으니까요. 우리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또 무엇을 알고 있는진 모르겠지만 분명 뭘 알고 있는 건 확실해 보였어요. 그래서 손을 뻗어 그 중년 여성의 바짓단을 잡게 됐죠. 그리곤 방금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며 묻게 됐습니다. 저기요, 방금 하신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아들 이렇게 된 일에 대해서 뭘 알고 계세요? 혹시 우리 아들 단순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아들 정말 착한 아들이었어요. 이런 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면 저 이대로 못 보내요. 그러니까 제발 아시는 대로 말씀 좀 해주세요. 네? 네? 제 혼잣말을 들으셨구나.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죄송해요. 근데 들으셨다고 하니까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어차피 며칠 뒤에 찾아뵙고 말씀드리려고 했으니까요. 아드님은 아내인 이서정 씨 뒤를 쫓다가 사고가 난 거예요. 네? 우리 아들이 왜 자기 와이프인 서정이 뒤를 쫓아요? 아드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서정 씨가 방금 병원을 따라 나간 회사 대표와 불륜 관계라는 걸. 뭐라고요? 우리 며느리가 불륜이요? 그리고 방금 나간 회사 대표라면 우리 아들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한 말 그쪽이 책임질 수 있는 건가요? 우리 집안 사람들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이러는 건 아니죠? 네, 책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저 말고도 이 사실 증명해줄 사람들은 더 있고요. 다들 피해를 보게 될까봐 걱정이 돼서 나서지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때부터 당장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동안 아들 혼자서 감당하고 있던 사실들을 말이죠. 자신을 며느리가 다니는 회사의 상사라고 밝힌 중년의 여성은 며느리와 아들 친구인 회사 대표가 바람을 피웠다고 말했어요. 며느리가 회사에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두 사람이 불륜 관계라는 걸 알았다고 했죠. 두 사람은 회사 내에서 자신들이 만난다는 걸 숨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대놓고 불륜을 저지른 것도 아니었지만 회사에서 마주칠 때와 점심시간 시간을 이용해 가벼운 스킨십도 하고 메신저로 연락을 주고받는 걸 숨기지 않았다고 했죠. 그래서 다들 며느리에 대해 말이 많았다고 합니다. 며느리의 남편, 그러니까 제 아들이 회사 대표와 친구 관계라는 걸 몰랐지만 며느리가 유부녀인 건 다들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회사 안과 밖으로 불륜을 즐기던 며느리의 모습을 아들이 보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다고 했었죠. 저희 직원들은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아드님이 저희 회사 대표와 친구 관계라는 걸. 아드님께서 두 사람 불륜 관계를 목격했는지 회사로 찾아와서 사무실이 난리가 났거든요. 아드님은 이서정 씨와 회사 대표한테 너희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이러려고 내 부탁 들어주는 척 회사에 취직시켜준 거냐고 화를 냈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끝까지 발뺌했고요. 아무래도 그때 아드님께서 목격한 장면이 좀 애매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해라고 자기들은 하늘에 맹세코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서로를 대한 적 없다고 발뺌했어요. 나중에는 회사 직원들한테 자신들이 불륜 관계로 의심 가는 행동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냐고 묻기까지 했고요. 그런데 저희가 그 자리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요. 회사 대표가 저지르는 불륜인데 솔직하게 말했다가 무슨 불이익을 당할 줄 알고. 또 다른 사람 집안일이기도 하니까 다들 입을 다물고 있었죠. 그래서 아드님이 두 사람을 더 추궁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 의심은 하는 모습이긴 했는데 뭐 어쨌든 그때는 저희도 이서정 씨와 회사 대표가 그쯤에서 관계를 정리할 줄 알았어요. 이서정 씨에게는 남편이고 회사 대표에게는 친구인 사람에게 들키기 직전까지 갔으니 아무리 강심장이라고 해도 더는 관계를 이어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때 제 머릿속에서도 한 가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예전에 아들네를 찾아갔다가 아들과 며느리가 다투는 장면이 말이죠. 그때 아들이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며느리에게 회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하나 싶었는데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그때가 아들이 두 사람의 관계를 의심했을 때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분명 맞을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끝까지 불륜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고 아들의 요구에도 회사를 그만두지 않았던 거죠. 그러자 아들은 매일 며느리의 출퇴근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를 감시하면서도 두 사람에게 일종의 경고를 했던 거겠죠. 두 사람의 불륜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는 걸 경고했던 거예요. 하지만 그런 아들의 의심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관계를 계속해서 이어갔다고 합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회사 앞으로 찾아오는 아들로 인해 회사 내에 있는 시간 외에 만남을 갖는 게 어려워지자 아들 친구는 자신이 회사 대표라는 걸 이용했다고 해요. 근무 시간에 업무 핑계를 만들어 며느리와 불륜을 즐겼던 거죠. 낮 시간엔 아들 역시도 회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으니 그 시간을 이용했던 겁니다. 정말 불륜에 미친 짐승 같은 연놈들이 아닌가요? 자신에게 모든 걸 내어주는 남편을 둔 년이 아들과 친구라는 놈이 들킬 뻔한 상황까지 겪었으면서 그 지랄을 하고 있었습니다. 완전히 제 아들을 짓밟고 기만하고 있었던 거죠. 아들도 두 사람이 자신을 기만하고 있다는 걸 느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 사람을 감시하는 게 아니라 직접 뒤를 쫓았다고 합니다. 두 사람도 이를 알았던 모양이고요. 그래서 두 사람은 회사 내에서 자신들 뒤를 캐내고 있는 것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회사 직원들도 그 상황을 알게 됐다고 했죠.
두 사람은 아들이 자신들의 뒤를 쫓는데도 자신만만한 모습이었다고 했어요. 마치 아들의 행동이 아무런 소용이 없는 헛수고라며 비웃었다고 했죠. 그 모습이 얼마나 역겨웠는지 직원들도 매일 회사 대표와 며느리 욕을 하는데 바빴다고 합니다. 그러다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며느리와 업무를 핑계로 나갔던 회사 대표가 급히 회사로 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리곤 이상한 말을 회사 직원들에게 지시했다고 했죠. 바로 엊그제 일이기도 하고 워낙 상황이 이상해서 그날 회사 대표가 한 말을 똑똑히 기억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대표가 혼자서 회사로 들어오더니 직원들 다 불러 모으더라고요. 제가 회사 생활한 지 10년이 넘어가는데 모든 직원이 한 곳에 모인 적이 없거든요. 각자 업무 보느라 모일 수도 없고요. 또 학교도 아니고 회사 대표가 직원들 다 불러 모아다가 할 말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직원들 모두 무슨 일인가 했는데 대표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회사에 들어오는데 이서정 씨 남편이 우리 뒤를 쫓다가 혼자서 사고가 난 것 같다고. 그래서 혹시 몰라 말을 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든 어디서든 자신과 이서정 씨 관계에 관해서 물으면 모른다고 해라. 뭐 단순 직원과 대표 관계라고 해라. 또 얼마 전 이서정 씨 남편 관련된 일을 봤던 사람들은 오해로 벌어진 일이라고 해라. 뭐 이건 대표로서 하는 지시이자 나 개인으로서 하는 경고다. 혹시 지시한 내용을 따르지 않을 시 회사 내 불이익은 물론이고 자신이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겠다. 뭐 이렇게 협박했어요. 그땐 정확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몰랐는데 다음날 아침에 이서정 씨가 출근을 안 했길래 무슨 일인가 해서 알아보니까 아드님께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됐고요.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게 된 건 이야기를 듣기 전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만 사고가 난 시간에 회사가 아닌 도로에 있었는지 또 평소와 다르게 난폭하게 운전하고 과속을 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마 두 사람의 불륜 증거를 확보하고자 무리하게 뒤를 쫓다 사고가 난 거겠죠. 의문점들이 하나씩 맞춰지며 풀어지자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아들을 죽게 만든 며느리 년과 아들 친구라는 놈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당장 그 년놈들을 잡아 내 손으로 때려 죽이려고 했죠. 그 전에 자신에게 피해갈 수 있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준 분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번 일로 피해가 되도록 하지 않을 수 있게 조심하겠다고 안심시켜 드리고 싶었죠. 아들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아들 장례 치르고 이것들 죗값 받게 한 다음 꼭 진실을 말씀해 주신 값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일로 절대 피해가는 일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정혜수 씨 이름은 안 꺼낼 겁니다. 제 아들을 통해 알았다고 할게요. 아니에요. 필요하시다면 제 이야기 하셔도 됩니다. 회사에서 받게 될 불이익 겁나지 않아요. 그깟 회사 그만두면 되죠 뭐. 그리고 저도 다른 직원들 설득하는 중이에요. 혹시나 법정에서 저희들 증언 필요할지 모르니까요. 저희가 조금만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아드님께서 이런 일까지 당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죄책감 때문만이 아닙니다. 저도 아들을 키우고 있는 같은 엄마인 입장에서 그냥 지켜볼 수만은 없더라고요. 아드님 일을 제 아들 일이라고 생각하니 가만히 있는 것도 죄다 싶어서. 그러니까 뭐 법적으로 제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세요. 여기 이게 제 명함입니다. 그럼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저와 같이 아들을 키우고 있다는 여성의 말을 듣게 되자 눈물이 왈칵하고 쏟아졌습니다. 우리 아들을 키워온 기억들이 눈앞을 스쳐갔거든요. 남편이 두고 간 선물 같은 아들이었고 정말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을 죽게 만든 두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어요. 바보같이 눈물만 흘리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년과 그놈은 이 시간에도 환자와 보호자로 위장해 서로 좋아 죽고 있었을 테니까요. 두 사람에게 복수하기 위해 아들의 장례식장을 비우는 거라면
아들도 날 이해해 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움직이지 않던 몸을 일으켜 소리를 지르며 장례식장을 나갔죠. 그리고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며느리 그년이 간 병원을 찾아야 했거든요. 무작정 밖으로 나가봤자 이미 응급 차량은 자리를 떠났을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그년과 그놈을 태우고 간 응급 차량이 어느 병원으로 갔는지 알아야 했어요. 다행히 119에서는 별다른 확인 없이 며느리를 태우고 간 병원을 알려줬고 그곳으로 곧장 택시를 타고 가게 됐죠. 그리고 도착한 병원 응급실 앞에서 자판기 커피를 마시며 웃고 있는 그 연놈들을 목격하게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다음 일을 머리로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며느리에게 뛰어간 저는 곧장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습니다. 이 미친년! 네가 감히 우리 아들에게 그런 짓을 해? 우리 아들이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고아년에 뭐 하나 갖춘 것 없는 년을 아내로 받아들이고 네 년에게 그렇게까지 자신을 희생시킨 내 아들을 감히 네 년이 죽게 만들어? 그리고 네 남편 마지막 가는 길까지 이 때려 죽일 새끼와 웃고 있어? 내가 처음부터 싸하다 했다. 시어머니 되는 사람 보고 낯가림이나 하고 애정결핍 증상 보이는 년이 우울증이다 뭐다 이지랄 떨고 있을 때부터 불안하다 싶었다고. 그래도 우리 채아가 옆에서 어련히 자라니 니년도 우리 아들에게 잘하리라 믿었는데 감히 니년이 내 아들을 기만해? 은혜를 원수로 갚어? 이 때려 죽일 년, 이 버러지 같은 년, 내 아들 살렸네? 왜 이러세요? 누구한테 무슨 말씀을 듣고 이러세요? 제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내가 모를 줄 아냐? 니년이 저놈과 그간 뒹굴었다는 걸 모르는 줄 알아? 내 앞에서까지 팔 빼마려고 하지 마라. 이제까지 내 아들과 있었던 일, 니년 놈들 사이에 있었던 일까지 모두 알고 오는 길이니 니년 오늘 내 아들 살려내지 못하면 니년도 오늘이 죽는 날이다. 내가 니년 죽일 거라고. 이번에도 며느리는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죠. 저는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바닥으로 찍었어요. 그리고 저를 말리는 아들 친구놈의 팔을 물어뜯었죠. 그렇게 두 사람을 번갈아가며 온 힘을 다해 때리고 물어뜯고 내팽개쳤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다친 허리에 힘이라곤 하나 없던 제가 한창 때인 두 사람을 짓밟고 있었으니까요. 아마 그게 엄마가 가진 힘이 아닐까 싶어요. 제야 엄마로서 두 사람을 벌하겠다는 마음에 없었던 힘이 솟아오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한참 동안 당하던 며느리와 아들 친구는 병원 경비원들이 개입하고 나서야 저와 떨어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미친 것들이 아직 정신을 덜 차렸더라고요. 제게 당한 일을 가지고 고소를 하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증거도 없으면서 무슨 불륜은 불륜이야? 시어머니라고 이번 일 그냥 넘길 줄 알아요? 나 지금 맞은 거 고소할 거야. 내가 왜 맞아야 하는데? 뭐 때문에? 이제 그 이도 죽었으니까 내가 그쪽 고소하는데 미안한 마음도 안 들어. 당신 오늘 나한테 한 짓 후회하게 만들 거라고. 내 앞에서 빌기할 거야. 어머님, 재아가 저에게 어떤 친구인데 저희를 그렇게 의심하세요? 방금 전 모습은 사정씨가 바람 쐬고 싶다고 하길래 커피 한 잔 마시다 재아 생각하면서 웃은 것뿐인데 정말 너무하십니다. 뭐? 이것들이 정말... 그래, 한번 해보자는 거지? 나는 너희들한테 소송 못할 것 같냐? 내가 너희들 간통죄로 감옥에 집어쳐넣을 거야. 니년 놈들 한 짓을 온 세상에 알릴 거라고. 증거는 있어요? 그리고 그이가 사고로 죽었는데 간통죄는 무슨 간통죄야? 노인네가 아무 말이나 막 하면 말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 그래요, 어디 한번 해보세요.
기대하고 있을 테니. 아들이 죽고 없으니 두 사람은 기고만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간통죄로 소송을 걸 당사자도 없다고 생각하고 자신들 관계를 발뺌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듯 보였죠. 그런데 결론적으론 두 사람이 간통죄로 실형을 받게 됐어요. 거기다 손해배상 청구권까지 제가 승소하면서 금전적인 손해도 보게 됐고요. 사실 저도 이렇게 될 거라 생각하진 못했습니다. 간통죄로 두 사람을 감옥에 쳐넣겠다는 말은 저도 홧김에 뱉은 말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근무하고 있던 회사 책상에서 아들이 남겨놓은 미완의 고소장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또 아들이 상담하고 있던 변호사 명함도 발견하게 됐죠. 변호사는 아들이 작성해 놓은 미완의 고소장으로 두 사람에게 간통죄를 물어 고소를 이어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을 처벌할 수 있다는데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제가 아들의 상속인으로서 며느리와 아들의 친구놈을 간통죄로 고소하게 됐죠. 당연히 두 사람은 불륜관계를 부정했지만 아들이 죽기 전까지 모아놓은 증거들과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법정 증인으로 참석해준 회사 직원들 덕분에 두 사람의 불륜관계가 입증돼 두 사람은 간통죄로 처벌받게 됐던 겁니다. 두 사람의 처벌은 아들이 죽게 된 것에 비하면 턱도 없이 짧았어요. 두 사람 모두 7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거든요. 하지만 처벌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처벌이 수감 생활에서 나온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두 사람의 죄명이 간통죄였고 사람이 죽게 된 일이었던 만큼 두 사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행실이 퍼질 만큼 퍼진 상황이라 수감 생활을 하고 나와 거의 칩거하듯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생활했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한들 세상을 떠난 제 아들의 고통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었지만 말이죠. 이후 저는 아들 대신 두 사람에게 복수를 해줬다는 걸 위안 삼으며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물론 아들의 사고 이후 10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제까지 제정신으로 살진 못했어요. 자식 잃은 어미가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겠어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것뿐이지. 아마 저는 평생 이렇게 살 듯 싶습니다. 그래도 뭐 저야 두 사람에게 복수를 했다고 위안을 삼겠는데 이곳 사연을 볼 때면 그런 최소한의 처벌도 못 내린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같은 일을 당한 부모로서 너무 안타깝고 화가 나요. 도대체 왜 잘못을 한 사람들에게 내릴 처벌이 없어졌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고 법을 없애는데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이해가지 않습니다. 피해를 당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복수를 하라고 나라에서 종용하는 건지 이렇게 개인이 감당해야 하는 몫이 커질수록 스스로가 판단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식을 둔 부모님께서는 사위와 며느리가 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자식은 배우자 될 사람이 허튼 짓을 하진 않는지 매 순간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한들 정신 나간 연놈들을 피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더 많은 것을 잃기 전에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나이든 노인네 넋두리가 길어졌네요. 그럼 여러분께서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빌겠고요. 저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제 사연 동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